2024년 국가직 국업대비 행정학 모의고사 제4회분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OX 문제, 한 10문제를 먼저 해보고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개수는 10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불러드릴 테니 간단히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등급이라고 한다. O인지 X인지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정책의제 설정에서 내부 접근형은 사회문제 담당자들이 정부 내부의 인맥을 통해서 정책 의제를 형성한다. O인지 X인지 기록하시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3번.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네, 맞다 틀리다. 다음 4번입니다. 개방체제에는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어 선형적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전체의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 맞다 틀리다. 다음 5번입니다. 전략적 선택이론의 분석 단위는 조직군이다. 개별 조직이 아닌 조직군이다. 다음 6번입니다. 재정상태 보고서는 기업의 손익개선서에 해당한다. 다음 7번입니다. 총 사업비 관리 대상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다음 8번요. 유비쿼터스의 5Any의 Any sequence ANYSEQUENCE Any sequence가 포함된다. 다음 9번입니다. 정부기관의 민영화에 대한 정당성 근거는 능률성이다. 다음 10번 마지막입니다. 공무원의 입장 및 태도는 그의 직위에 의존한다는 법칙은 달라스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상 10개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10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입니다. 직무의 곤란성 그리고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등급이라고 한다. 2번. 정책의제 설정에서 내부 접근형은 사회문제 담당자들이 정부 내부의 인맥을 통해서 정책의제를 형성한다. 3번요.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합니다. 다음 4번은요. 개방체제는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어 선형적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전체의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음 5번요. 전략적 선택이론의 분석 단위는 조직군이다. 6번. 재정상태 보고서는 기업의 손익개선서에 해당한다. 7번. 총 사업비 관리 대상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다음 8번요. 유비쿼터스의 5Any에 Any sequence가 포함된다. 다음 9번. 정부기관의 민영화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는 능률성이다. 마지막 10번입니다. 공무원의 입장 및 태도는 그의 직위에 의존한다는 법칙은 달라스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상입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체크하시죠.
예, 풀이하겠습니다. 한 개 정도는 틀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에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등급이 아닙니다. 직무 등급입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럼 3번입니다. 그래서 직무 등급하고 등급 간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정책 의제 설정에서 내부 접근형은 그 지문은 틀린 내용입니다. 내부 접근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할 수 없죠. 위반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여러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종류가 다른데요. 만약에 그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해서 신고 내용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좀 다르죠. 근데 지금 4번 질문처럼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이제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맞습니다. 그 행위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4번 질문은 맞고요. 다음 5번 봅니다. 전략적 선택이론 조직군이 아니고 개별 조직입니다. 틀렸고요. 다음에 6번의 재정 상태 보고서는 손익개선서에 해당합니다. 아니죠. 대차 대조표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 7번입니다. 총 사업비 관리 대상, 500억, 300억 나오죠. 이건 총 사업비 관리 대상이 아니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됩니다. 다음 8번입니다. 유비코토스의 5N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N이로 시작하는, 근데 N이 시퀀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다음 9번입니다. 정부기관을 민영화시키는 정당성, 근거, 능률성 맞습니다. 다음 10번에 보면 공무원의 태도가 직위에 의존한다. 달라스의 법칙이 아니거든요. 마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상 10개의 OX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개별 문제에 대한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정치와 행정의 관계입니다. 가부터 보겠습니다. 우드로 윌슨은 행정연구에서 정치와 행정을 분리 맞습니다. 너무 부패한 정치가 행정에 나쁜 영향을 줄까봐 좀 우려한 측면이 있죠. 나와보겠습니다.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의 중립성 확보. 그래서 이거는 정치행정 이론론이 아니고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에 보면 행정의 정치적 성격이란 정해진 약속에 따라 규칙적으로 사무집행. 이것은 정치적 성격이 아니고 행정의 관리적 성격입니다. 틀린 지문이고요. 라에 보면 정치는 효율성 아니죠. 정치는 민주성 확보, 행정은 효율성 확보. 따라서 틀린 질문. 맞는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은 공무원 구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군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맞습니다.
특정직이 가장 많죠. 수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특정직입니다. 나와보겠습니다.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정무직이 아니고 별정직입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에 보면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받습니다. 다에 보면 임기제 공무원은 특수경력직이 아니고요. 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이 됩니다. 참고로 경력직 공무원은 거기에 속하는 것이 법관도 거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 그리고 교사 전부 경력직 중에서 특정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 가와 다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별표 하나 하시고 유의하셔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살라몬의 정책 수단에서 직접성의 정도가 가장 약한 것은, 근데 출제를 할 때 어떤 경우는 가장 강한 것은 이렇게도 출제가 되고 하니까 정도가 약한 것, 강한 것을 구분해서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직접성의 정도가 약한 것은 바우처가 해당이 되고 또 보조금 같은 것이 해당이 됩니다. 직업보정 이런 게 다 약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직접성의 정도가 약한 것은 보조금, 바우처 그리고 직업보정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사회규제 그리고 부과금 여기 해당이 되고요. 직접성의 정도가 강한 것, 그것은 공기업, 직접 대부, 정부 소비, 경제적 규제 이렇게 됩니다. 좀 잘 외우셔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면요. 직접성의 정도를 저, 중, 고로 나누겠습니다. 저에 해당하는 것이 보조금, 바우처, 직업보증, 중에 해당하는 것이 사회규제, 부과금, 고에 해당하는 것이 공기업, 직접 대부, 정부 소비, 경제적 규제 이렇게 됩니다. 3번 문제에 보면 가장 약한 것이니까 답은 1번 직업보증이 되겠습니다. 4번은 예비타당성 조사 설명입니다. 틀린 게 여기는 복수 정답이 되어서 2개가 되겠습니다. 1번은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물론 제출 주체는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맞고요. 2번에 보면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해야 한다. 맞고요. 3번에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은 기재부 장관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따라서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고요. 4번에 보면 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따라서 틀린 지문. 4번 문제에서 틀린 것은 3번과 4번 복수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은 민츠버그의 조직 모형이 되겠습니다. 5가지로 구분하죠. 잘 아시겠지만 단순구조, 기계적 반려제, 전문적 반려제, 사업부제, 임시체제 이렇게 5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구조에서는 해당되는 계층이 최고관리층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했던 기계적 반려제는 기술구조 부문이고요. 전문적 반려제는 운영 핵심이고요. 사업부제는요. 중간관리층이고 임시체제는 지원 참모. 이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계층에서의 그 조정 메커니즘을 보면요. 맨 위에 있는 단순구조는 직접 감독, 그리고 기계적 반려제는 업무 표준화, 전문적 반려제는 기술 표준화, 사업부제는 산출물 표준화, 임시체제는 상호 조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에 보면 전략적 정점에서는 최고관리층이죠. 그죠?
따라서 이건 단순 구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바로 1번인 질문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핵심 운영은 전문적 관리자 맞고요. 3번의 중간 개선 중간관리청에서는 사업부제 맞고요. 지원 참모, 임시체제 혹은 에도크라시 같은 말이니까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공기업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지방직영기업, 그리고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지문을 보겠습니다. 참고로요. 방금 세 가지 중에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지방직영기업입니다. 지방직영기업에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합니다. 자, 1번 질문 보겠습니다.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를 하고요. 맞고요. 4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보시죠. 그런데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데서 출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출자를 할 수 있지만 지방공사 자본금의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지문에 와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 맞고요. 3번의 지방공사는 법인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됩니다. 다시요. 자본금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가 틀렸고요. 바로 고치면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2분의 1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은 근무성적 평가에서 나타나는 그 오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요. 집중하는 것은 대체로 중간 수준의 점수입니다. 맞고요. 이번에 관대화, 우수한 쪽에 집중되는 경우 맞습니다. 3번에 보면 어떤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이것을 가리켜 규칙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총계적 오류는 뭐냐? 이것은 평정자의 평정 기준이 일정하지가 않는 잣대가 어떨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죠. 평정자의 평정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서 관대화라든지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총계적 오류라고 합니다. 4번은 시간적 오류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오류인데요. 초기 업적의 영향을 받으면 첫머리 효과, 최근 실적의 영향을 받으면 막바지 효과. 그래서 제대로 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은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정치가는 사회 후생의 극대화 추구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 선거에 재선이 되겠죠. 이번에 보면 정치가는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에서 공공서비스 공급 맞습니다. 정치가 순편익 이걸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보면 관료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경제인이다. 그 관료는 그렇습니다. 자기 효용 극대화입니다. 4번에 보면 관료는 한계 편익 곡선하고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점. 이게 아니고요. 관료는 총 비용과 총 편익 곡선이 교차하는 점. 거기까지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회적 적정 공급량의 평균 2배에 달하는 과잉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왜 2배의 과잉 생산이 이루어질까? 그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뭔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이 있고요. 또 이런 대규모로 공급을 하다 보면 기관이 따로 필요합니다. 산하 기관이 필요하죠. 그러면 자기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되죠. 또 나중에 퇴직을 한 뒤에도
자리 보장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평균 2배의 과잉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한계 편익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 교차가 아니고요. 총 비용 곡선하고 총 편익 곡선이 교차하는 점.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은 포스트 모더니티에 대한 이론입니다.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에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설화가 되는 거죠. 구전되어 내려오는 설화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설화를 해체를 해야 된다. 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다시 말해서 설화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이번에 보면 인간이성과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행정을 강조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번 지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성을 통해서만이 진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러한 것을 부정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게 절대주의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 절대주의를 부정을 하고 상대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진리의 기준은 이번 지문은 틀렸죠. 3번 보겠습니다. 진리의 기준은 맥락 의존적이다. 맥락 의존적이다. 이 말은요. 보편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고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적용되는 진리가 다르다. 이런 뜻에서 맥락 의존적이다라고 합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럼 4번 행정에서 상상, 해체, 타자성을 맞습니다. 파머라고 하는 학자죠.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운영하자는 것이고요. 해체는 설명드렸고 타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좀 더 하나의 도덕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상호 개방적인 어떤 인간관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옳은 내용이고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은 공익입니다.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공익에 대한 문제가 종종 출제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과정설은 상호 조정 과정. 네, 그렇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이번에 실체설에서도 전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예, 맞습니다. 3번에 실체설에서는 도덕적 절대가치, 절대선을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4번에 보면 적법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고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실체설이 아니고 과정설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은 불확실성의 대처 방안입니다.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또 적극적인 대처 방안도 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불확실성을 아예 발생시키는 상황 자체를 아예 통제하는 것, 적극적이죠. 맞습니다. 이번에 보면 가외성 확보,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가외적 조치를 중복적으로 확보한다. 네, 그런 내용이고요. 3번에 보면 맞습니다. 악조건 가정 분석은 최선의 대안에는 최선의 상황이 아니고요. 최선의 대안에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대안에는 최선의 상황이 전개된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애초에 우수하다고 판단했던 대안이 그대로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여전히 우수하니까 그 대안을 채택을 하게 되는 그런 분석이 악조건 가정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대안에는 최악, 나머지 대안에는 최선 이렇게 됩니다. 다음 4번에 보면 분기점 분석입니다. 그래서 악조건 가정 분석의 결과 대안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경우에
대안들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분기점 분석을 통해서 어떤 대안이 비현실적인가를 밝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11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은 피들러의 상황 적응적 모형입니다. 세 가지가 해당되죠. 1번, 2번, 4번입니다. 3번의 부하의 성숙도는 허쉬와 블렌차드 모형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1번, 2번, 4번 이것이 상황의 호의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황의 호의성 결정한다. 그래서 속하지 않는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평이한 문제가 됩니다. 13번은 직무 평가 방법입니다. 틀린 부분이 들어있는 1번부터 보면 서열법입니다. 그래서 직무 평가 방법 중 가장 간단하다 맞고요. 이번에 분류법입니다. 직무 평가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아닙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점수법입니다. 3번에 보시면 점수법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은 평가 점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죠. 4번에 보면 요소비교법, 기준 직무가 있고요. 평가하고자 하는 직무 비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틀린 부분 들어있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은 시험의 타당성입니다. ABC부터 보죠. A의 내용 타당도입니다. 어떤 학교에서 국어 교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테스트를 만약에 수학 문제를 출제한다면 그건 맞지 않죠. 그게 바로 내용 타당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를 든다면 비서를 채용한다. 그러면 블로그를 제작하는 그 기술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돼야지 다른 식으로 출제는 안 되겠죠. 그죠? 이 내용 타당도. 그럼 B에 보면 구성 타당도입니다. 구성 타당도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구성한 능력 요소, 이론적으로 구성한 능력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든다면 정보화 사회, 그럼 정보화 사회를 어떻게 구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넣어서 이런 거를 가지고 따질 때 이 사회는 정보화 사회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구성한 능력 요소를 시험이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 이게 구성 타당도가 되고요. 다음 그 기준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직원이 받았던 시험 점수하고 그 직원이 나중에 했던 그 직무 수행 실적과 시험 점수 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높으냐 낮으냐 이걸 따지는 게 기준 타당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봅니다. 시험 성적하고 업무 수행 실적 간의 상관관계는 기준 타당도가 되고요. 나아가 가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와 시험 문제의 부합 정도 이것은 내용 정도가 되겠고요. A가 되겠고요. 다음에 보면 이론적으로 추정한 능력 요소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그 시험 문제의 부합 정도 따라서 B 구성 타당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은 직위해제 사유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가 해당이 됩니다. 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도 해당이 됩니다. 단 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서 그 일반직 공무원 있죠. 적격 심사 요구를 받은 자도 해당이 됩니다. 직위 해제 사유를 기억하시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 아까 해당이 되었죠. 맞습니다. 이번에 보면 3번부터 먼저 볼게요.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아까 해당이 되었죠. 맞습니다. 다음 4번 파면 해임, 중징계죠.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맞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자는 2번입니다.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자는 직위해제 사유가 아니고 직권면직입니다. 직권면직 사유가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직권면직에 해당되는 것이 고위공무원단에서 적격심사를 받았더니 부적격 결정이 나면 이거는 직권면직이 됩니다.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이 난 사람도 직권면직이 됩니다. 15번 문제 답은 2번이 됩니다. 16번은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봅니다. IMF 기준 네 맞습니다. 2번에 보면 금융공공부문 아닙니다. 통합재정에서는 금융성 기금은 제외합니다. 또 하나 제외하는 것이 외국환 평형기금. 외국환 평형기금도 제외하는데요. 외국환 평형기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환율 변동에 대처하는 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금융성 기금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3번에 보면 내부거래하고 보전거래 제외 맞습니다. 통합재정은 순수한 재정활동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순수 재정 활동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번 질문 맞습니다. 내부거래, 보전거래 제외. 4번에 보면 정부 전체 재정규모 파악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은 연기준, 제로베이스 연기준 예산제도입니다. 틀린 것 1번 봅니다. 기능이나 기구나 축소해 나갈 수 있다. 감축관리 좋은 도구 맞습니다. 이번에 보면 연기준 예산은 결정 과정에서 실무 결정의 참여는 도외시되고 아닙니다. 이 연기준 예산은 일선 관리 자로부터 상층부로 올라가면서 의사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실무 결정의 참여를 중시합니다. 따라서 이번 질문은 3을 2로 고쳐야 되겠네요. 이번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질문 보시면 법령의 제약 때문에 사기업과 달리 사업의 축소 표지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4번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결정이 곤란합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17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문 2개의 두 번째 3으로 되어 있는 것은 2로 좀 고쳐주시고 2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은 예산 집행의 신축성인데 별표 하나 하시고 언제든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의 이용입니다. 그래서 이용은 입법 과목 간의 상호융통을 이야기하고요. 입법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입법이라고 하는가 하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2번 봅니다. 이체는 폐지되거나 기능이 이관된 기관의 예산을 신설된 예산으로 부처 예산으로 재분배한다. 그래서 이 쭉 내용은 맞는 내용인데 국회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아닙니다. 국회의 사전 승인 필요가 없고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이번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됩니다. 3번 보면 명시이월입니다. 예산 승리 후에 발생한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명시이월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4번 예비비는 일반 회계 예산의 100분의 1 이내입니다. 100분의 1 이내 맞습니다. 틀린 부분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광역행정입니다. 기존 단체의 자치권이 가장 크게 제약받는 것은 4번 합병입니다. 합병을 하게 되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신설이 되는 거거든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크게 제약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즉 국가직 공무원은 어느 것이냐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에 보면 지방의회 부의장, 이거는 지방입니다. 나의 정무부지사 지방입니다. 다에 보면 부교육감 국가직입니다.
라에 보면 행정부지사 국가직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장 지방직입니다. 따라서 답은 다와 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국가직 대비 행정학 제4회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